안녕하세요. 느리입니다. 오늘 학교를 안 가고 병가 내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산업기사 NCS 책 두꺼운 책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전기수에 했던 선배님들이 했던 이제 요약했던 것들을 한번 쭉 읽고 나서 한번 쭉 읽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전철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왕복 한 4시간, 3시간 좀 넘으니까 그 제가 찍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려고 이것을 이제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1단원입니다. 건축, 목공, 시공, 도면 파악. 설계도에는 기본 도면과 실시 도면과 기타 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본 도면에는 배치도, 평면도, 바닥 평면도, 천정도, 조명 계획도, 인면도, 전개도, 투시도 이렇게 있고요. 실시 도면에는 단면도, 상세도, 창호도, 가구 상세도, 조명 상세도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 도면에는 목차, 재료 마감도, 집기 상세도, 전기 배선도, 설계도, 출입구 상세도, 계단 상세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면의 치수 단위 나와 있습니다. 도면의 치수 먼저 A0는 841 by 1189, A1 사이즈는 594 by 841, A2는 420에 594, A3는 297, 420, A4는 210에 297, A5는 147, 210, A6는 108에 148. 그리고 이제 여백의 단위가 있는데 여백의 단위 10, 10, 10, 5, 5, 5, 5 이렇게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것 같아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 목공, 시공에 필요한 도면 목록입니다. 인면도, 구조도, 평면도, 상세도, 재료, 마감표 이렇게 있고요. 배치도는 건축물과 대지의 전체 파악이 가능한 주요 도면으로서 건축 대지 내부에서의 건물 위치, 방향, 도로와의 관계, 도로 너비, 주요 출입구 및 진입 방향 등이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는 건물을 수평으로 절단한 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형상을 그린 도면입니다. 수평 절단 높이는 지면에서 1.5m 정도로 가정하는데 이는 벽체의 두께, 각종 개구부의 위치와 형태 표현이 가능한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단면도는 평면도와 달리 건물을 수직으로 절단한 후에 측면에서 내부를 들여다본 형상을 그린 도면입니다.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절단 위치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절단선은 평면도상에서 굵은 1점 쇄선으로 표시합니다. 인면도는 건축물의 외부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실제 설계 시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야 완성된 건물 형태와 색상,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면도는 방위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우측 인면도, 정면 인면도, 좌측 인면도, 배면도 등으로 표현됩니다. 모듈 설계 취수 기준선, 중심선은 구조체의 구조 계산, 면적, 견적 시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듈대 기준선, 기준선 사이 치수가 모듈 치수일 경우에 사용하고 조절대 기준선은 기준선 사이 치수가 비모듈 치수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잘 모르는 말들이 있지만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기준선은 기준선을 기점으로 한 이격 거리로 표시되며 구성재의 위치 및 영역을 지정합니다. 연속 치수는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간격을 동일 직선상에 단계적으로 합한 치수를 표시하여 부정확한 치수 계산을 최소화합니다. 위치 기준선은 시공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정되는 기준선으로 현장 먹줄치기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제 아래 보면은 선의 종류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실선은 단면의 윤곽 표시, 그리고 보이는 부분의 윤곽 표시 또는 좁거나 작은 면의 단면 부분 윤곽 표시, 치수선, 치수보조선, 인출선, 격자선 등의 표시가 실선으로 나와 있고요. 파선 또는 점선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절단면 보다 양면 또는 윗면에 있는 부분의 표시,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절단면보다 양면 또는 윗면에 있는 부분의 표시 할 때 파선 또는 점선 사용한다고 합니다. 1점세선은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경계선, 참고선 등의 표시, 2점세선은 상상선 또는 1점세선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2점세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글자와 치수인데요. 글자는 명백히 쓰고 문장은 왼쪽에서부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가로쓰기가 곤란할 때에는 세로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줄일 때는 가로쓰기를 합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글자체는 수직 또는 15도 경사의 고딕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글자체의 크기는 도면의 상황에 맞추어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치수의 기입은 치수선에 따라 평행하게 쓰고 치수선에 평행하게 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합니다. 협소한 간격이 연속될 때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치수를 씁니다. 같은 도면에서 치수선의 스타일은 혼용하지 않습니다.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치수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닌 경우에는 기호를 쓰거나 단위를 명시합니다. 시방선은 건물을 설계하거나 제품을 제조할 시 도면상에서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시방서는 사양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방서에는 재료의 재질, 품질, 치수, 시공 방법, 공법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시방서는 도면과 함께 설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침엽수와 화렵수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시 구조재료는 침엽수, 계단과 같이 하중을 받는 부재를 제외한 가구 및 목공 재료 등은 화렵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엽수의 장점은 수고가 높으며 통직합니다. 비교적 경량이며 가공이 용이하고 압축 및 인장, 휨 강도가 강합니다. 직선 부재를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건조가 용이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병충해에 약하여 외부에 사용되는 침엽수는 반드시 방부 및 방충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방부 처리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화렵수는 가공 후에 외관 및 연륜이 화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내장용 및 가구재로서 사용 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합니다. 단면은 수고가 낮으며 통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높아 무거우며 가공이 어렵습니다. 또한 건조가 어려우며 결함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학목재입니다. 공학목재의 장점은 강도와 강성이 뛰어나고 구조적 성능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면이 크고 긴 부재 생산이 가능하고 치수의 안정성이 높고 함수율이 낮아 결함의 발생이 낮습니다. 단점으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건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덮어두어야 하고 그리고 수분에 노출될 경우 재포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접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반 목재보다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목재를 공학목재라고 합니다. 공업적으로 생산되며 설계 생산이 가능한 신뢰성이 높은 목재이며 합판, 집성재, I형 장선, 단판 적층재, LVL 등이 있습니다. 합판은 공학목재의 시초인 합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학판넬로서 목재의 얇은 판을 이용하여 제조한 판상 재료이다. 다음으로 OSB는 나무 조각들을 서로 교차하여 내수성 접착제인 액체 페놀수지나 분말 페놀로 접착해서 판재의 형태로 적층한 것이며 합판의 단판과 같은 형태로서 목편을 이용해 최대의 강도, 강성 및 치수 안정성을 갖는 층을 이루기 때문에 일반 구조용 합판과 강도나 두께가 거의 동일합니다.
건물의 벽과 지붕에 많이 사용하는 스퀘어 방식은 13mm, 바닥재로 많이 사용하는 TNG 방식은 19mm를 사용합니다. 건물의 벽과 지붕에 많이 사용하는 스퀘어 방식은 13mm, 바닥재로 많이 사용되는 TNG 방식은 19mm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방부목은 목조주택 공사에서 기초 콘크리트와 접하는 부위 또는 외부 환경에 의하여 변형이 예상되는 부위 등에는 방부 처리된 구조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부 처리된 목재 중 가압 방부 처리 목재는 일반 방부목보다 방부 효력이 우수합니다. 방부목을 톱질하거나 천공한 경우 노출된 면에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방부 처리를 하거나 오일 스테인 도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판 적층재 LVL입니다. 구조용 공학 목재 중에서 가장 다용도로 사용되는 LVL은 단판을 적층시켜 접착하여 만든 것입니다. 가로로 적층시켜 만든 집성 목재와 달리 LVL은 목리가 같은 방향이며 길이가 평행한 세로로 접착시켜 만들어졌습니다. 함수율 조건 12%로 집성 목재와 같습니다. 용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으로 재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목조 건물의 지붕과 바닥 등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인 I형 장선의 플랜지나 스터드, 문틀의 헤더, 장선 외부 돌림재 등으로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고 경량이며 강한 강도가 요구되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간 거리가 길어야 하는 상가 등 커다란 구조물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I형 장선, 플랜지 부분은 LVL, MSR 구조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 부분은 합판 및 OSB로 구성됩니다. 장척과 장선과 석가래용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른 가지로는 패럴램, 스트랜드 적층재, 석고보드 이렇게 있는데 설명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붕방수 마감재입니다. 종류로는 아스팔트 싱글 있고요. 장점은 저가이며 구성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완벽한 방수 및 단열이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선행 공정의 부실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산목 기와입니다. 적산목 기와는 싱글과 쉐이크로 나뉘는 것 같은데 장점은 내구성 및 단열, 방음성이 뛰어나고 자연미가 어우러져서 주위 환경에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고가이며 전문 시공팀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시공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아스팔트 싱글의 3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단열재는 유리섬유로 이루어진 단열재는 열 전달률이 낮으며 단열, 보온, 흡음,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지니고 있어 목조주택 시공 시 단열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지붕 및 벽체, 바닥의 장선 사이에 시공됩니다. 제품 형태는 매트형, 보드형, 글라스 클로스형, 파이프 커버형이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량이 많습니다. 건축목공 도면의 재료 표기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안면, 잡석,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럭, 콘크리트 목 구조재, 목재, 강재, 단열재, 벽돌, 방수재, 철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목조주택의 주요 명칭입니다. 먼저 지붕의 마룻대,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지붕의 마룻대고 그 지붕의 석가래, 마룻대에서 내려오는 석가래가 있고 지붕의 마감재는 합판 또는 OSB로 온장의 크기는 1220 by 2440입니다. 그리고 천장 장선 봉화기 이렇게 지붕이 구성되고 있고요. 보시면 외벽 마감재는 합판 또는 OSB고 규격은 똑같습니다. 2층에 벽체 스터드가 있고 2층에 장선, 바닥 장선이고요.
그리고 2층의 바닥 마감재는 역시나 합판 또는 OSB. 규격은 똑같고, 이중 윗갈도리, 윗갈도리, 이렇게 윗갈도리 위에 이중 윗갈도리를 올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을 보면은 창문이 있고, 개구부가 있고, 벽체 스터드, 역시나 2층과 똑같이 벽체 스터드가 있고, 창틀 받침, 그리고 트리머 스터드, 간 스터드, 창틀 헤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으로 보면 목조용 연결 철물인데요. 앵커 볼트 및 너트 와셔가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띠쇠. 띠쇠는 기둥과 층돌이, 시옷자보 및 왕대공 맞춤부에 사용하는 철물로서 맞 이음을 할 경우 하중에 의해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밑받침을 사용하거나 꺽쇠나 띠쇠 등으로 보강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역자쇠는 모서리 기둥과 층돌이 맞춤에 다용하는 철물이라고 합니다. 감자비쇠는 왕대공과 평보를 연결하는 철물이고, 꺽쇠도 있고, 스플릿 링은 주물로 제조된 디스크 모양의 하중 전달용 철물로 양쪽 평평한 부분이 없으며 디스크의 중심으로 볼트가 관통하도록 고안되어 긴 지간 거리를 가진 목 구조물로 적용되는 철물입니다. 먼저 보면은 설명이 안 나와 있는 앵커 볼트 및 너트 와셔. 이거는 이제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앵커 볼트, 너트 와셔. 그 꺽쇠는 클램프라고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면. 꺽쇠라고 검색하면 클램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찾아봤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클램프인데, 나무 구조의 이음, 접합 등의 보강에 사용하는 철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으로 전단 플레이트는 주물로 제조된 디스크 모양의 하중 전달용 철물로 평평한 부분과 이 부분에 직각인 한쪽으로 향한 테두리를 가지며 디스크의 중심으로 볼트나 레그, 나사못이 관통하는 구멍을 가진 목구조용 철물이라고 합니다. 전단 플레이트. 밑에 그림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전단 플레이트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앵커 볼트, 와셔, 볼트, 띠쇠 연결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음으로도 하고, 감자비쇠, 레그 나사못, 기역자쇠, 꺽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두 부재를 연결시키는 게 다 꺽쇠인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다음으로는 벽체에 사용되는 규격화된 재료입니다. 이중 윗갈도리, 윗갈도리, 밑갈도리, 그리고 스터드, 연마기 장선, 블로킹, 외벽 덮개, 지붕 설치에 사용되는 규격화된 재료, 마룻대, 패널 클립, 석가래, 천장 장선, 이중 윗갈도리, 스터드, 지붕 덮개, 계단에 사용되는 재료의 명칭, 난간대, 대동자, 소동자, 베이스보드, 마감, 스트링거, 그 디딤판, 첼판. 계단의 구성은 한번 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계단 보면 난간대, 그리고 디딤판, 밟는 부분, 첼판은 여기 벽 쪽, 그리고 난간 동자는 이거 이렇게 기둥 같은 거 같고, 엄지 기둥은 제일 힘센 기둥, 이런 것 같습니다. 대동자, 소동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난간 동자 중에서 작은 게 소동자고 큰 게 대동자인 것 같아요. 난간의 기둥을 난간 동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키스콘 건설공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련해서는
건설업체, 건설공사 등 건설 산업 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업체 및 위법업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의 원활한 취득과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정,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체계 구축하고 정보 수요 주체를 위한 다양한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키스콘 국토교통부 키스콘 건설공사 위치정보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2장입니다. 1장을 끝났고요. 1장 읽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음으로 2장이고 2장은 건축목공 시공 현장 안전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챕터이고 보면 작업 내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보건 장구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안전모는 물체 낙하에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에 대한 설명이고요. 안전화, 발목 보호용의 가죽재 및 고무제품, 감전, 각종 물체 운반,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그리고 충격,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있는 작업.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안전용품에 대한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차음보호구는 소음 90dB 이상 발생하는 위급 작업 90dB 정도. 그리고 안전대는 2m 이상의 각종 고소 작업.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은 당연하게 도덕 문제 같은 거지만 한번 읽어는 볼게요. 작업 및 전동 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 복장은 항상 단정하여야 하고 작업대, 통로, 발판의 공구, 자재 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전기톱 사용 시 톱날이 완전히 멈춘 후에 후속 동작을 취해야 하고 공구당 1개의 전원 코드만 가용하는 것이 좋고 보호용 앞치마, 패드 안전화, 밀대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갖추며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 기계 주변에 작업 공간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바닥의 톱밥, 대패밥 등은 작업 중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며 전기톱 작동 중에 주유, 청소, 조절 등의 작업은 금지한다. 당연한 것들이죠. 보면 현장 안전 관리의 문제점 및 재해 발생 요인으로는 작업 환경의 특수성이 있고 작업 자체가 지닌 높은 위험성, 그리고 공사 계약의 편무성, 편무성이란 말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편무성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우선 넘어가고 사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자가 유동적, 신공법, 신기술에 따른 안전기술 부족, 하도급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이런 게 재해 발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안전관리 계획의 세부 내용은 공사 개요, 안전관리 조직,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안전교육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그쵸,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2장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4분 읽은 것 같은데. 안전 챕터에서는 별게 없나 봅니다. 우선은 이거는 요약 정리 전기수 분들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만 또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베이스를 갖고 있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NCS 그 두꺼운 책을 봐야 됩니다. 3장을 보도록 할게요. 3장은 건축목공 시공 계획 수립이고 건축목공 시공 설계 과정. 먼저 첫 번째로는 계획 설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현장 설계 및 설계 변경의 순으로 과정이 있습니다. 건축 면적, 그라운드 레벨,
1m 이상 높이에서부터 건축 면적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연면적은 거주를 위해 실제 사용하는 면적으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건폐율, 대지 크기에 대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보면은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어서 인터넷 찾아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면적 보면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연면적은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총 4층의 근린생활 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라면 연면적은 300 곱하기 4, 1200제곱미터가 됩니다.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지하층 포함되고 연면적은 다만 용적률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1+1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용적률은 먼저 아까 말했다시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용적률 산정 시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바닥 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합니다. 조금 이해가 어렵죠? 용적률을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용적률 너무 어렵게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나온다. 용적률 보면은 지하층 제외하고 각 층의 면적이죠. 각 층의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후에 곱하기 100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은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지하 1층을 포함해서 총 4층인 것 같아요. 근데 1층, 2층, 3층만 더하고 150을 100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게 150% 용적률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폐율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건폐율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보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건축물의 면적이 4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건축물의 면적이 4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거 계산식이 있었는데 1000분의 400 곱하기 100이 건폐율이 되는 거죠. 1000분의 400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면 아니다. 잠깐만, 맞나? 아, 맞네요. 맞네.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 건폐율입니다. 암산으로 했는데 되네요. 맞네요. 다음으로는 건축목공 시공 계약서의 주요한 명기사항이라고 나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건축물의 공사 기간, 대금의 지불 방법,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이행 책임, 계약 당사자 간의 직인 및 날인, 계약 일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주요 명기사항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실시 설계 도면, 시방서, 관련 정보는 공사 과정에서 핵심 도서로 사용됩니다. 설계 도서는 감리자, 재료 공급 업체, 기타 전문 업체를 포함한
주택의 시공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필요합니다. 자, 보면 주요 공정 구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전 준비 사항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의 배치를 파악하고 터파기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기초벽 슬래브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골조 공사 내용을 파악합니다. 창호 공사 내용 파악하고 기계, 전기, 설비 공사 관련 내용 파악하고 외장 마감 공사 사항을 파악하고 내장 마감 공사 사항 파악하고 목조주택, WBS 체계, 기초 콘크리트 공사, 목구조 공사, 내외장 공사, 마감. WBS 체계는 책에도 나오는데 찾아보면 WBS 체계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작업 분해 구조, 작업 분류 체계, 작업 분할 구조, 작업 분할 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대중소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분할하는 거예요. 대중소로 나눠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가장 큰 목표, 그리고 중간 목표, 세부 목표 같은 것들을 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WB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위 대가는 표준 품셈의 기준 단위 수량의 단가를 곱하여 재료비와 인건비 및 공사의 종류에 따라 소모품 또는 사용 기계의 손료 등을 산출하고 그것들을 집계해서 그 세목공사의 비용을 예측한 것입니다. 1위 대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위 대가는 표준 품셈의 기본 단위 수량의 단가를 곱하여 재료비와 인건비 및 공사의 종류에 따라 소모품 또는 사용 기계의 손료 등을 산출하고 그것들을 집계해서 그 세목공사의 비용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보면 다음으로 공사 내역서는 1위 대가를 기본으로 전체 공사 물량 산출표로 나타낸 것으로 건축공사 견적 금액과 내역서의 금액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건축공사 표준 품셈. 표준 품셈이란 어떤 공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즉 길이, 면적, 채적, 개소 등을 시공할 때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과 노무의 공수를 말하며 단가와는 무관합니다. 재료의 할증률이란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 재료의 정미량의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가산합니다. 표준 품셈은 수량 산출을 위한 것이며 1위 대가는 비용에는 노무비, 재료비, 기타 비용을 위한 것입니다. 1위 대가는 비용을 위한 것입니다. 표준 품셈은 수량 산출을 위한 것이고 1위 대가는 비용을 위한 것이고 목재 건조에 의한 품질 결함 및 대책 내구성 저하 요인은 수분에 노출되지 않으면 내구성 저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열이란 건조 응력이 목재 자체의 강도를 초과할 경우 발생합니다. 갈라짐 현상이라고 하고 틀어짐은 건조 과정 중에 목재가 휘거나 틀어지는 현상이고 변색은 색깔이 변하는 거겠죠? 화렵수재에서 주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넘어가면 3장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3장이 이렇게 또 끝났고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4장이고 4장은 시공준비입니다. 시공준비 공정관리의 효과 공정관리의 효과는 네트워크에 의한 일목요연한 표현으로 책임관계의 명확화 그리고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프로그레스 관리에 따른 시행착오의 최소화 및 문제점 조기 파악. 쓸데없이 영어를 이렇게 막 써놨어요. 현실적인 계획 수립 및 최적 방안 모색, 적정한 공사 속도에 의한 공정 진행, 예측되는 변화나 변경 문제점의 대처 능력, 그리고 중간 관리자나 담당자에게 동기부여로 능동적 자세 고양, 자금 소요 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고 투입 자원의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정관리의 효과는 네트워크에 의한 일목요연한 표현으로 책임관계의 명확화가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고 프로그레스 관리에 따른 시행착오의 최소화 및 문제점 조기 파악에 가능하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최적의 방안이 모색 가능하고 적정한 공사 속도에 의한 공정한 진행이 가능하고 예측되는 변화나 변경 문제점에 대처 능력이 길러질 수 있고 대처가 가능하고 중간 관리자나 담당자에게 동기부여로 능동적인 자세를 고양시킬 수 있고 자금 소요 계획의 적정성 파악이 가능하고 투자 자원의 합리적 예측이 가능합니다. 공정 관리란 플래닝, 계획이죠. 가능한 실제와 잘 맞는 공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스케줄링, 계획이 잘 지켜지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실적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현황을 작성. 컨트롤 앤 애널라이즈, 수정 계획을 작성하여 스케줄링 단계로 돌아가 확인하는, 다시 돌아가는 약간 피드백 단계인 것 같습니다. 비용 구배, 코스트 슬로프를 이용한 공기 단축, CP상에서부터 단축하되 부공정의 여유 시간 내에서 단축한다. 비용 구배가 적은 액티비티부터 단축시킨다. 여러 번에 걸쳐 직접비를 최소로 증가시키면서 총 공기를 단축합니다. 비용 구배를 이용한 공기 단축 시 유의사항입니다. 서브 CP 발생 시, CP의 변경 시, CP를 확인합니다. 특급 공기 이하로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단축 여지가 없는 공정은 제외합니다. 되도록 서브 CP 발생이 안되게 합니다. 단축 시 다른 액티비티에 영향을 미칠 때는 그곳까지 실시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CP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CP라는 말이 나오는데 CP라는 게 보면은 CP라는 게 뭔지 나올 텐데 책을 봐야 되나?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은 이 뭐 CP 이 무슨 뭐 주공정 이런 거 다 넘어갔거든요. 그냥 외우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공부해야 되니까 시공 준비 챕터에 CP가 주공정이네요. 크리티컬 패스. CP는 주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공정에서부터 단축하되 부공정의 경우 여유시간 내에서 단축합니다. 비용 구배가 적은 액티비티부터 단축시키고 여러 번에 걸쳐 직접비를 최소로 증가시키면서 총 공기를 단축합니다. 자, 보면은 CP 주공정. 자, 아까 읽었던 거고 시공상세도 책임사항입니다. 발주처는 설계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고 감리원은 승인, 권고사항,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불허의 책임이 있고
시공자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승인하였다고 해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시공상세도의 요구 조건입니다. 정확성은 정확한 치수, 평이성은 일반 기능공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평이성이라고 하고, 명확성은 간단 명료하면서 완전하게 표현. 명확성은 간단 명료, 정돈성은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정돈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공상세도, 작성 일반 원칙. 시공상세도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합니다. 시공상세도는 알아보기 쉽도록 간결하게 표기하고 중복을 피합니다. 시공상세도에는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같은 규격의 도면을 사용하며 정확한 치수 기입 및 표현을 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주석란을 만들어 시공 시에 유의할 사항이나 해당 도면, 공사 내용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수록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기하고 숨겨진 부분은 파선으로 표기합니다. 도면에 정보 영역 배치, 이렇게 표제 영역이 있고 제도 영역이 있고, 표제 영역은 이쪽으로도 가도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쵸, 예시니까.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은 세부적인 것들이 좀 있는데, 보면은 알아두어야 할 것들. 자, 보면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단계별 최조 일정 T2라고 하는데, 각 단계별로 가장 빠른 예정 일정이라고 합니다. T2, 각 단계별로 가장 빠른 예정 일정. 그리고 단계별 최지 일정, 각 단계별로 가장 늦을 수 있는 한계 일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최조 착수 시점, EST라고 하는데,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즉 아무리 빨라도 이 시점 이전에는 착수가 안 됩니다. EST 최조 착수 시점이고, 다시 한번 말하면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즉 아무리 빨라도 이 시점 이전에는 착수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조 완료 시점, EFT라고 하는데, EST에서 작업을 착수하였을 때의 완료 예정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지 착수 시점, LST라고 나와 있는데, 총 공기를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가장 늦게 개시할 수 있는 한계 시점, 즉 아무리 늦어도 이 시점에서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한계 시점이라고 하고, 최지 완료 시점, LFT라고 하고, 총 공기를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가장 늦게 완료시킬 수 있는 한계 시점이라고 합니다. 여유는 플로트라고 하는데, 공사의 전체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단계에 허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고 합니다. 총 여유 시간은 TF라고 하는데, 한 작업이 공사의 최종 완료일을 변경시키지 않고 지연될 수 있는 최대 허용 시간, 그리고 자유 여유 시간은 FF라고 하는데, 1년의 공정에서 모든 요소 작업이 EST로 개시될 때 해당 요소 작업의 여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섭 여유 시간, IF라고 하는데, TF와 FF와의 차이를 뜻하며, FF를 넘는 IF를 사용하면 그만큼 후속 작업의 여유 시간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독립 여유 시간, INDF라고 있는데, 선행 작업 가장 늦은 착수 시간에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작업이 가장 빠른 착수일에
개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유시간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말했지만 주공정은 CP라고 하고 CP, TF 총 여유 시간이 0인 작업을 주공정 작업이라고 하고 이들을 연결한 공정을 주공정이라고 합니다. 뭐 부주공정, 서브 CP, 뭐 세미 CP라고 합니다. 여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정을 말하며 CP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 공정 부분으로 부분적,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선은 4장은 이렇게 요약을 하신 것 같고 다음으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제가 지금 이 요약본에 없는 내용 읽은 거는 책 보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어디에 나오냐면 4단원 11페이지부터 나오거든요. 4장의 11페이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뭐 TF다, 뭐 CP다, 뭐 그런 거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장입니다. 먹매김 및 바닥 설치. 먹매김은 구조물 전체를 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먹매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도면은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매김 후의 현장 유지 방법으로는 먹매김 한 선을 추가로 진하게 덧칠해주고 교차점 등은 락카 등을 이용하여 점표시 등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양막 또는 천막 등으로 먹매김을 한 콘크리트 기초 상부를 덮어 보양합니다. 다음으로 공정 간의 간섭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적 요인이 있는데 설계도서의 부실에 의한 요인, 상세도 미비의 요인, 설계도, 시방서, 관련 법규 간 차이에 의한 요인, 잦은 설계 변경과 도면 수정 지연에 의한 요인이 있고 시공적 요인으로는 양중 부담의 요인, 작업 능률 저하 요인, 추락 낙하 비례 등의 위험 요인에 의한 요인. 여기서 말하는 비례는 어떤 물건이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는 거. 궁금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비례라고 해서 날라서 나한테 오는 거를 비례라고 하더라고요. 공정마찰 요소 파악 미흡에 의한 요인인데 공정상호 간 이해 부족에 의한 요인, 공정표 검토 부족에 의한 요인, 공정표 상의 세분화 한계에 의한 요인, 분리운영이란 공정, 원가의 분리운영으로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에 의한 요인, 분리운영에 의한 요인이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분리운영은 공정, 원가의 분리운영으로 공사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운영을 나눠서 하니까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건축물 허용오차 기준 보면 건축선의 후퇴거리는 3% 이내 오차범위 있고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3% 이내,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는 3% 이내, 건폐율 0.5% 이내, 용적률 1.0% 이내. 이거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건축물 높이는 2% 이내. 뭐지? 건축물의 허용 오차? 2% 이내인데 1m를 초과할 수 없고, 아까 이제 대지 관련해서는 건폐율 0.5% 이내인데 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0%, 1% 이내인데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2% 이내 오차가 허용되는데 1m를 초과할 수 없고, 평면 길이는 2% 이내 오차가 허용이 되는데 건축물 전체 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벽으로 구획된 각 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구 너비는 2% 이내 허용 오차 범위 있고요. 반자 높이는 2% 이내, 벽체 두께는 3% 이내,
바닥판 두께는 3% 이내. 이렇게 허용 오차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부목재 검사 항목으로는 심윤도, 흡수량, 용탈성, 함수율. 단 함수율 검사는 건조제로 표기되었을 때만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방부목재 사용에 관한 내용인데, 내력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 콘크리트,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 물이 있는 곳에 물이 접하는 내력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방부목재. 지표면상 1m 이하의 지표면상 1m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 가세 및 토대 등 부후가 뭐야? 부후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 부후. 아, 썩는 거. 썩는 거네. 목재가 부패하는 거. 부후라고 하나 봐요. 썩는 거. 기둥, 가세 및 토대 등 부패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 부엌과 욕실 부분의 축조 및 상판 등에 사용하는 목재. 그쵸. 다 이제 보면은 물이 약간 있는 느낌이에요. 부엌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지붕도 이제 비 오면은 물이 다니까. 지붕재로 사용하는 목재로서 수시로 물을 접하는 풍판, 박공판, 석가래, 사래, 평고대 등에 사용하는 목재. 풍판, 박공판, 석가래, 사래, 평고대 등에 사용하는 목재입니다. 물을 접하는, 수시로 물을 접하는, 땅에 묻히거나 땅에 접하고 있거나 물과 접하고 있는 기초공사용 피어, 부교, 잔교, 선창 등에 사용하는 목재. 냉동 창고와 같이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생기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다 물에 접하는 곳에 방부목재를 사용합니다. 방부목 절단면에는 방부 성능 유지를 위해 오일 스테인 도장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부목재 사용 환경에 따른 범주인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읽는 것보다는 이거는 보면 건물의 위에 있는 보나 도리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닥재, 장선이나 그런 것들. 이거는 전체적인 지붕이나 외벽, 내력벽. 땅에 접하는데 바닷물도 같이 접하는. 넘어가겠습니다. 목조주택 1층의 바닥 구조입니다. 목구조재 이렇게 올라가고, 스터드 올라가고, 바닥이 이렇게 있고, 장선이가 벽이구나. 이 바닥이니까. 그라운드 레벨 있고, 콘크리트 100mm, PE 필름, 잡석 깔고 버림 콘크리트 먼저 깔아주고, PE 필름 위에 붙이고, 콘크리트 기초 있고. 콘크리트 기초의 종류인데 다 아시겠지만 한 번씩 읽어볼게요. 독립기초는 기둥으로부터 하중을 독립적으로 집안 및 기정으로 전달하고,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전해오는 하중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전달하고, 줄기초는 벽 또는 기둥으로부터 하중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집안에 전달하고, 매트기초는 상부 구조의 광범위한 면적 전체의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하는. 콘크리트 기초에 4가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콘크리트 기초 앵커볼트에 관련한 사항인데, 앵커볼트끼리의 간격은 2000mm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끝에서의 간격이 300mm 이내여야 된다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림 보시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대 앵커 볼트에 관련한 내용이고 보면은 장선 및 부재료의 종류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고 보면 장선 및 부재료의 종류와 특징인데 종류 장선 조이스트 특징으로는 바닥 또는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통상 두께 50mm 재로 평행하게 사용되는 수평 구조 부재로서 바닥과 상부의 하중을 아래로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장선거리 조이스트 행거 특징으로는 연마기 장선, 끝마기 장선 또는 보에 결합되는 장선을 제 위치에 고정시켜주는 금속 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 연마기 장선, 림 조이스트 특징으로는 바닥 골조에서 외곽을 구성하는 장선 부재. 그리고 다음은 반장선. 반장선의 특징으로는 바닥에 설치된 개구부에 의하여 절단되는 짧은 바닥 장선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장선의 종류 그리고 부재료의 종류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바닥 덮개는 두께 18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또는 OSB, 파티클보드 같은 구조용 판상재를 사용합니다. 바닥 덮개는 바닥 장선과 사이에 목재용 접착제를 도포한 후 못으로 고정합니다. 바닥 덮개는 합판을 많이 사용하지만 OSB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습기 및 수분에 강하고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나오긴 했는데 그 OSB에도 뭐 TNG랑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지붕이랑 바닥에 사용하는 그 가지수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OSB TNG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바닥이 TNG 였던 것 같은데 넘어가고 바닥 장선 천공 보면은 책을 보면은 조금 정확하게 나와 있긴 한데 보면은 축소를 해도 똑같구나. 이건 책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책 보고 한번 저도 볼게요. 왜냐면은 너무 뿌옇게 나와 있어가지고 아 이거 페이지가 다르지? 이거 페이지로 보고 있었네. 아까 그 그림에 대한 설명, 앵커볼트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책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앵커볼트의 간격은 2000mm 이하로 가는 것이 좋고 2x4 이상의 토대를 사용할 때에는 토대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게 간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300mm 이거는 기초의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300mm 이내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기초의 외부에서부터 300mm 이내로
이 앵커 볼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넘어가서 바닥 장선 천공에 관한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공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식이 있었던 것 전에 봤던 것 같은데 공식이 또 보이면은 보도록 하고, 보면은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장선 천공은 이 그림과 같이 장선 깊이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장선 깊이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장선의 상부 또는 하부로부터 50mm 미만인 곳에는 천공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선 일부를 파낼 때에는, 파내는 거, 여기 나오지, 파내는 거? 파낼 때에는 장선 깊이의 6분의 1 이하로 하고, 6분의 1 나옵니다. 볼펜 하는 거 있었을 텐데. 선택 도구. 아씨, 우선 패스. 자, 6분의 1 이하로 하고, 파냄 폭은 내력벽에서 장선 깊이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선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파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이 단원에 5단원에 47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위쪽에 그림도 47페이지에 있으니까 책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단원이었네요. 아닌데? 5단원인데? 지금 우리가 한 거. 지금 한 거 5단원인데 6단원이 빠져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먹매김 및 바닥 설치해서 이제 쭉 내려왔는데, 먹매김 및 바닥 설치해서 쭉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제 벽 설치로 갑자기 넘어가는 6단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구조물 제작 설치는 일부러 요약을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요약 내용이 없으니까 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의 벽 설치예요. 벽 설치. 벽체의 구성 요소는 밑갈돌이, 규격재로 설치되며 이들이 지지하는 스터드와 같은 치수의 부재로 바닥에 수평으로 놓습니다. 밑갈돌이. 그리고 스터드, 규격재로 설치되며 크기는 38x89 또는 140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윗갈돌이와 밑갈돌이 사이에 수직으로 세워 배치합니다. 윗갈돌이, 규격재로 설치되며 윗갈돌이는 스터드의 상단에 수평하게 설치 후 서로 결합시킵니다. 옆기둥, 규격재로 설치되며 스터드보다 길이가 짧고 개구부 상단의 헤더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창틀 받침 구조 부재는 창문 개구부 아래쪽에 창틀 받침 구조 부재는 규격재를 사용하며 하인방에 설치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스터드가 있고 바닥 마감 덮개, 그리고 개구부 위에 헤더, 밑갈돌이 밑에 이렇게 바닥과 접하는 부분에 밑갈돌이 있고, 창틀 받침 구조부, 그 개구부 받침 구조부 있고, 이 개구부의 옆기둥, 그리고 임시 가세 기울어지지 않게, 그리고
윗갈도리 위에 이중 윗갈도리를 하나 더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아까 나온 거 여기 있네. 공식 여기 있네. 아까 그 계속 책 보면서 설명했던 거 바로 나오네요. 스터드의 따냄과 천공인데 아까 나왔다시피 여기는 까먹었네.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7페이지에 스터드 깊이 똑같습니다. 역시나 A, B는 4분의 3D 다른가? 얘 스터드구나. 아까 그건 장선이고 장선의 따냄과 천공이 다르고 스터드의 따냄과 천공이 다르네. 지금 알았네요. 지금 이거는 바닥 장선의 천공이고 아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스터드의 따냄과 천공입니다. 스터드의 따냄과 천공. 이거는 그래도 선명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보면 따냄 부위는 내력벽일 경우 스터드 깊이의 4분의 1만 따내야 된다는 것 같은데 4분의 1만 이렇게 따내고 넓이는 상관없는 건가? 그 길이? 우선은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 보시고 아까 바닥 장선했던 거랑 지금 스터드 했던 거랑 다른 것 같아서 이거는 저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우선 덮개용 판재의 최소 두께. 덮개용 판재의 종류별 최소 두께. 목질 판재는 스터드 간격 400mm 이하일 때 최소 두께는 9mm, 스터드 간격 600mm 이하일 때는 목질 판재는 최소 두께 11mm. 석고보드는 스터드 간격 400mm 이하일 때는 9mm, 스터드 간격이 600mm 이하일 때는 최소 두께 12mm입니다. 단열재, 기밀막, 증기지연재의 설치 방법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는 기후이며 건축물의 외피 내에서 단열 성능을 높이거나 결로 또는 수분 축적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건축물의 외피 내에서 단열 성능을 높이거나 결로 또는 수분 축적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단열재, 기밀막, 증기지연재. 가장 중요한 선택 요소는 기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히 봐야 되는 기능으로는 단열 성능과 그리고 결로 또는 수분 축적을 차단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성능인 것 같고 바닥 종류별 접착제입니다. 바닥 종류별 접착제. 목재는 초산비닐, 합성 고무를 사용하고 초산비닐은 에멀전형, 용제형, 합성 고무 성분은 용제형이 있고 강제는 초산비닐과 합성 고무형이 있으며 강제의 초산비닐 성분은 용제형 그리고 합성 고무 성분은 똑같이 용제형입니다. 접착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 성형판일 경우에는 에폭시 수지와 석고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직접 붙임형 접착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고보드가 접착 바탕면일 경우에는 초산비닐 성분의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에멀전형과 용제형이 있습니다. 합지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합지판이란 일정한 규격의
단열재에 석고보드 및 목질 마감 자재를 접착제 등으로 붙여 시공하는 것으로 시공상 편의를 위해 단열보드, 석고보드, 마감보드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부착해서 벽면 및 천장 등에 시공하는 방법이다. 합지판과 벽체의 부착이 잘못될 경우 벽체 부분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밀하고 강력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합지판은 그냥 미리 붙여놓는 거네. 진짜 미리 붙여서 그 미리 붙인 거를 한 번에 그냥 붙여버리는 거를 합지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붙여야겠죠. 뜨고 뭐 이러면은 결로나 이런 거 생길 수 있으니까. 몰딩의 수행 순서. 몰딩은 각도 자르기 하여 준비합니다. 코너 부분 45도 가공. 몰딩이 부착될 면을 정리합니다. 작업 면에 보호 테이프를 붙이고 붙인 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몰딩을 부착하고 보호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몰딩 수행 순서가 있고, 몰딩을 연결해 부착할 경우에는 벽면의 중간 부분에서 이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0mm를 붙일 때에는 700, 300보다는 500, 500으로 시공하는 것이 보기에 좋으며 몰딩의 수축 팽창에 의한 변형에 대처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선반 제작 시 사용하는 칼부럭은 섬유질이나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플럭으로 다공성 또는 부서지는 성질의 재료인 벽돌, 블록, 석조, 콘크리트 등의 나사못을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칼부럭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 같아요. 넘어가면은 8장이에요. 바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8장 천장 설치입니다. 8장 천장 설치. 달대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달대. 달대란 천장의 바탕을 보 등으로 달아 지지한 것으로 반자틀 위에서 달아매는 세로제 또는 수평제, 세로제 또는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천장을 보에 달아매는 나무 쪽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경량, 철골, 천장틀 등의 현대적 형식을 많이 취한다고 합니다. 달대 및 천장의 구조 상세도입니다. 달대는 900mm 간격으로 하고, 달대 및 천장틀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 달대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재 고정을 위한 달대를 상부 구조물에 묻어서 설치합니다. 설치 간격은 450 곱하기 650으로 하고, 층고가 2.8m 이상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천장틀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 각재의 규격은 36 by 36 기준으로 하고, 설치 간격은 층고 2.6m에서 450 by 600mm로 하고, 층고가 2.8m 이상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각재의 함수율은 12% 이하로 합니다. 달대 볼트의 설치 방법. 반자틀 바지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 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합니다. 달대 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mm 정도로 합니다. 달대 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천장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 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합니다. 달대의 위치 조정 요소. 천장 등박스, 천장 설비 배관, 천장 개구부, 이 세 가지가 있고, 천장면의 마감으로는 칠천장, 모르타르나 인조석, 섬유제, 뿜칠 등 미장 공사와 함께 실시될 수 있고, 널천장에 대한 설명으로는 목질 및 금속 보드를 이용하여 천장 틀에 붙여 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름천장은 섬유질천, PVC, 인테리어 시트 등을 천장 마감된
목질 보드에 점착시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마감이라고 합니다. 천장면의 마감 3가지가 있고, 반자틀 설치가 나오는데, 반자 돌림대 설치, 반자틀 설치, 반자틀 바지 설치, 달대 볼트 설치, 반자틀 달대 설치, 달배 바지 설치. 달배 바지는 상층 바닥판에 고정시켜 반자를 지탱하는 가로재로 바닥판에 미리 묻어둔 앵커 볼트에 고정시키며 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달대 바지는 상부의 지붕보, 층보 등에 덧대고 만나는 부재마다 길이 90mm 이상의 못으로 고정한다.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제가 알아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재 치장면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인데, 대패질의 상중 하가 나눠져 있고 평활도와 뒤틀림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상은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에 관해서는 뒤틀림, 휨 및 우금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 대패질의 상급이라고 하고, 대패질의 중급은 평활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은 뒤틀림, 휨 및 우금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이 중급이라고 하고, 하급은 평활도는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 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은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우금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하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금이라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금 안 나오네. 우금이 뭐야? 우금. 아, 옥다. 구부러져 있다. 아, 아니네. 나온다 여기. 지붕에 우금이란 나오네. 지붕에 우금이란 지붕의 비흐름 면이 중간에서 휜 듯이 밑으로 조금 처져내린 듯한 지붕의 모양을 말하는데, 이를 우근 지붕이라고 합니다. 휜 거네, 어떻게 보면. 맞네. 우금이 휜 거. 어? 뭐야? 휨이 없고 이렇게 휜 건가? 이거 우금 지붕처럼? 아무튼 넘어갈게요. 굳이 몰라도 되는 단어인 것 같아서. 제조 방법에 따른 몰딩의 장단점입니다. 구분은 구분이 압축 성형 몰딩, EPS 가공 몰딩, 중공 몰딩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주용도도 나눠져 있어요. 내외장재, 내외장재. 먼저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압축 성형 몰딩은 주 용도는 내외장재고, 장점은 높은 강도와 변형이 없고, 단점은 대형 규격 제작의 어려움. 이렇게 나와 있고요. EPS 가공 몰딩은 주 용도는 외장재고, 장점으로는 경량이며 작업성이 용이하고,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공 몰딩은 주 용도는 내외장재고, 장점으로는 마모성이 우수하고, 단점은 수작업 생산으로 규격이 불량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6장이 여기서 나오네? 6장이 여기서 나오네? 6장이 여기서 나오는데 6장 구조물 제작 설치 뜬금없네요. 왜냐면 저도 이 요약한 페이퍼를 지금 처음 보는 거여서. 아무튼 6장 어차피 그 유튜브에다가 올릴 때는 그 구간마다 체크를 하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물 제작 설치.
목조주택의 건축 구조 기준 및 바닥장선의 치수와 덮개. 바닥장선 최대 간격 650mm 이하, 연면적 3000mm 이하로 하되 천마다 방화 구획을 해야 한다. 뭐지? 단위가 뭐야? 단위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책을 좀 볼게요. 여기 나옵니다. 그 6단원의 3페이지에 나오는데 네모 2번이에요. 목조주택은 규정된 설치 법규와 구조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고 시공되어져야 합니다. 바닥장선 간격은 650mm 이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을 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는 각 층에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은 6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20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와 있어요. 책에 3페이지 6단원 3페이지에 나와 있고 바닥 구조의 기본 구성 요소별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토대는 방부목을 사용하고 기초벽의 상단에 앵커 볼트로 고정시키고 가스킷, 충진재는 토대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의 틈을 밀폐시키고 나와 있네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장선은 규격재 또는 공항목재를 사용하고 건축물의 폭을 가로질러 토대와 보에 지지되고 조립보는 기초벽 사이에 중간에 장선을 지지하고 끝막이 장선은 장선 끝면과 접합하여 토대 위에 고정합니다. 장선 띠장, 장선 보마기재는 장선 사이에 설치하고 바닥 덮개는 구조용 목질, 판상재를 사용하고 판재의 길이, 방향을 장선에 직각이 되게 하고 통줄눈이 안 되도록 설치하며 폭 조인트를 장선 위에 위치하게 합니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뭐 끝막이 장선, 바닥 장선 있고 보막이 있고 바닥 마감 뭐 OSB나 합판으로 마감하는 거 볼 수 있고 바닥 설치 시 주요사항 정리가 있는데 보면 토대에 밀착되는 앵커 볼트는 최소 지름 12mm 및 길이 230mm 이상인 것으로 간격은 최대 1.8m 이하로 규정 설치합니다. 토대 마구리 또는 출입구로부터 150mm 이내에는 앵커 볼트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수분과 병충해 등의 침투를 줄이기 위해 1층 바닥은 그라운드 레벨부터 300mm 이상 높여 시공하며 바닥 밑에 공간은 환기와 방습 처리를 합니다. 해충이 자주 출몰하여 피해를 받는 지역에서 1층 바닥은 그라운드 레벨로부터 450mm 이상 높여야 하며 지면에는 반드시 방습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초벽을 따냄한 곳에 바닥 장선을 설치할 때에는 부재의 끝면과 옆면은 최소 12mm 이상의 틈새를 두어야 하며 단열재나 충진재 등으로 채워넣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장선의 배치 간격을 측정할 때 하나씩 측정하지 않고 줄자로 전체 길이를 측정하여 배치하는 방법이 더 정확하고 시공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닥 장선은 목재 보호 상단 또는 측면에 연결하고 장선이 보호 상단에 설치되면 추가 설비 기구들의 설치가 쉬워지지만 장선 밑에 보호 때문에 천장의 높이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닥 장선이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실내에서의 내력벽은 내력벽을 지지하는 보호 또는 주변 내력벽으로부터 600mm 이내에 위치되어야 하고 비내력벽 직각 부분은 보호 또는 내력벽으로부터
900mm 이내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바닥 판상제를 맞댐 이음할 때에는 합판 클립 등을 이용하여 간격을 주거나 3mm 정도의 틈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수축 팽창으로부터 인한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선 간격에 따른 바닥 덮개인데 구분이 나와 있어요. 적재하 중 이건 또 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위를 잘 볼 수가 없어서. 어디야? 밀리미터인가? 근데 헥토 파스칼인가? 설마? 모르겠네. 이게 적재하중의 단위를 적재하중 2.5라고 할게요. 단위가 잘 몰라서 단위를 잘 모르겠어서. 적재하중 2.5 이하는 2.5와 2.5에서 5 이렇게 있는데 400mm일 경우에는 적재하중 2.5 이하일 때 18mm, 600mm 장선 최대 간격이어도 2.5 이하에서는 18mm인데 적재하중 2.5에서 5일 때는 400mm는 똑같습니다. 18mm 똑같은데 600mm일 때는 바닥 덮개의 최대 두께가 22mm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대 두께가 22mm.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이해 좀 시켜주시고 댓글에다가. 바닥 장선의 천공과 파냄, 이건 아까 그 장선 나왔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렵네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바닥 장선 아까 나와있던 것처럼 보시면 이 장선에 천공이 나와 있는데 천공할 때는 장선 두께의 3분의 1 이하를 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선을 파낼 때에는 이 장선 두께의 6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장선 두께의 6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 가로를 파낼 때에는 장선 두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파냄 폭이 장선 두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파냄 깊이는 장선 두께의 6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부터 50mm 미만에서는 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구멍을 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저는 다음으로는 건물 전체를 감싸 강하게 접합되어 각 주요 구조 연결부 및 각 부분의 하중을 주요 구조 부재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구조용 목질 판상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공학 목재는 합판과 OSB를 말하고, 계속 나오는 거죠. 함수율 28%인 상태를 섬유 포화점이라고 하는데,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규격재의 함수율은 18% 이하로 건조하여야 합니다. 최대 함수율이 18%가 되면 평균 함수율은 15% 정도를 유지합니다. 이 단계는 이미 수축이 발생한 상태이며 주택 실내의 평형 함수율인 약 12%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내어놓는 수분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외벽 널, 마루판, 몰딩, 가구류에 사용되는 제재목의 함수율은 더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 알아야 될 거는 함수율 28%인 상태를 섬유포화점이라고 하고,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규격재의 함수율은 18% 이하로 건조하여야 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목조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재는 SPF, 스프러스, 파임,
화법을 사용하는 SPF. 구조제는 SPF. 구조용 집성제, 단판 적층제 LVL은 구조용 공학 목재 중에서 가장 다용도로 사용되고 단판을 적층시켜 접착하여 제조한 구조용 집성제이고, PSL은 잠깐만요. 잠깐만 보자. 잠깐 이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추워가지고 문도 닫고 좀 쉬었다가 다시 왔습니다. 보면은 구조용 집성제부터 다시 읽을게요. 뭐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목조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제는 뭐 SPF제를 많이 사용하고, 가문비 나무, 소나무, 전나무, SPF. 구조용 집성제는 단판 적층제 LVL, 구조용 공학 목재 중에서 가장 다용도로 사용되고 단판을 적층시켜 접착하여 제조한 구조용 집성제입니다. PSL은 단판을 얇고 짧게 잘라 서로 접착한 후에 밀도를 높여 길이 방향으로 몽리를 배열하여 제도한 구조용 집성제이고, 휨 강도 3배, 강성은 한 3배 정도가 높다. 보호 헤더, 기둥 등에 사용되고, I형 장선은 OSB나 합판을 웹제로 사용하고, 상하 현재는 제제목이나 MSR 구조제 LVL을 사용하여 조립됩니다. 장척의 장선과 석가래용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고, OSB는 너비 50mm, 길이 75mm 정도 되는 나무 조각들을 서로 교차하여 내수성 접착제인 액체 페놀 수지나 분말 페놀로 접착해서 판재의 형태로 적층한 것이며, 건물의 벽과 지붕에 많이 사용하는 스퀘어 방식은 13mm, 바닥재에 많이 사용하는 TNG 방식은 19mm를 많이 사용합니다. 내벽 조립하기가 나오는데, 내벽 조립하기, 외벽과 같은 순서로 밑갈도리와 윗갈도리를 콘크리트 기초 위에 놓은 후 코너와 스터드를 놓아 벽체 틀을 잡습니다. 이후 헤더를 고정하고, 헤더 양 옆에 트리머를 설치하고 트리머 옆에 백커를 조립 고정합니다. 스터드를 설치하고 윗갈도리 위에 이중으로 깔도리를 설치하고 밑갈도리 중 출입구가 되는 부분의 밑단을 제거합니다. 지붕의 형태 및 구조가 나옵니다. 박공 지붕과 외쪽 지붕, 모임 지붕, 평지붕, 맨사드 지붕, 2단 박공 지붕. 넘어갈게요. 없으니까. 마룻대, 지붕의 구조인 것 같아요. 마룻대, 석가래, 장선, 스터드 위에 윗갈도리. 스터드가 아니라 그 장선 위에 있는 받침, 윗받침, 윗갈도리. 다음은 이제 다른 면에서 본 건데, 지붕 마룻대 이제 이렇게 길게 오고 석가래 이렇게 내려오고, 셋기둥 이렇게 있는 셋기둥이고, 조름보 가세. 응? 조름보 이렇게 낯설지? 조름보, 조름보가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낯설어가지고. 조름보.
돌은 보라는 게 없는데? 뭐지? 조튼복?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각부의 계단 각부의 명칭. 뭐 토탈 런, 길이, 그리고 토탈 라이즈, 높이, 그리고 런이 디딤판, 라이즈가 첼판.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뭐 스트링거 정도? 이 벽, 계단 벽. 킥보드, 헤드룸. 계단 구성 같은 거는 보시면은 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계단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이 있는데, 런은 300mm, 라이즈는 200mm 이하로 설계 제작합니다. 런은 디딤판은 300mm 이하, 그리고 첼판은 200mm 이하로 설계 제작하고, 뭐 그냥 런이랑 라이즈라고 할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런과 라이즈는 완성된 계단에서 같은 수가 나올 수 없는데, 런이 20개면 라이즈는 21개가 될 수 있다. 그치, 마지막 디디는 판이 런이 되는 거야. 마지막 런. 맞나? 그치. 토탈 라이즈는 바닥 마감재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바닥 가장 하부에서부터 밑갈도리부터 2층을 통하는 바닥의 밑갈도리까지 한다. 1층 벽체, 장선, 천장 하판의 높이와 2층 부분, 이중 밑갈도리까지의 높이의 총합으로 계산되며, 라이즈의 수량 대비 더해진 토탈 라이즈 길이를 나누어 라이즈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 합성 목재는 외부 구조물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일반 방부목 등과 달리 목분과 플라스틱 고분자, 기타 합성수지 등이 압출 성형되어 생산된 제품으로 품질이 일정한 것이 장점이고, 외부 구조물 데크 장선 간격인데, 단면 규격이 24바이 140, 36바이 140, 35바이 95, 디귿형 35바이 95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볼게요. 먼저 24바이 140의 스팬 간격은 최대 400mm, 장선 방향 사선으로는 최대 350mm, 그리고 계단부 최대 간격은 350mm, 36바이 140은 최대 간격, 스팬 간격 최대는 500mm, 장선 방향 사선 간격 최대는 450mm, 계단부 장선 간격 최대는 450mm, 35바이 95, 이제 단면 규격은 난간, 가로와 세로제, 난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디귿형 35바이 95, 단면 구조물은 기둥재, 난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지? 외부 구조물 데크 장선 간격. 외부 구조물 데크 장선 간격. 외부 구조물 데크 장선 간격은 이쪽 단원에 9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6장에 95페이지에 있는 표인데 외부 구조물의 장선 간격인데 이거는 우선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책에 접어는 놓고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돼서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재 창호 제작 설치 및 보양 현장 관리 정리 보양 현장 정리 여기는 이제 목재 창호 제작 설치 여기까지만 이제 필수 요소가 돼서 이제 산업기사 시험의 범위가 되는 거죠. 창호 기호를 볼게요. 먼저 기호는 A 알루미늄, G 유리, P 플라스틱, S 강철, SS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스테인리스, W는 목재 우드. 목재의 치수 및 규격입니다. 제재 치수는 제재소에서 톱켜기를 한 치수, 마무리 치수는 톱질, 대패질로 인한 치수를 고려한 치수. 정치수는 제재목을 지정 치수대로 마무리한 치수. 목재의 치수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는데 1제는 12자, 1치 0.00324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1석은 10 곱하기 1자 10 곱하기 1자 곱하기 1자 83.33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석이 더 큰 거네 훨씬. 1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 곱하기 1세제곱미터네. 1세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는 299.48제. 뭐 근사값으로 300제라고 하면은 3.7석이라고 합니다. 와. 한 평은 6자 곱하기 6자. 그래서 3.24 세제곱미터. 단위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단위를 다시 좀 볼게요. 지금 이게 마지막 장이지. 마지막 장 어디였지? 마지막 장 목재의 치수 관련해서 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목재의 치수 정정할게요. 목재의 치수는 일제는 12자 곱하기 1치 곱하기 1치는 0.00324 제곱미터고요. 2번 1석은 10 곱하기 1자 곱하기 1자이며 83.33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1세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이며 299.48제 300제라고 치고 3.7석이 됩니다. 한 평은 6자 곱하기 6자이며 3.24 제곱미터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3.24 제곱미터. 그리고 목재 가공 관련해서 이제 읽어보면 목재 가공은 먹매김,
먹매김과 마름질과 바심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먹매김은 마름질과 바심질을 하기 위해 신먹을 넣고 가공 형태를 그리는 것을 먹매김이라고 합니다. 마름질은 제작, 가공을 위해 치수에 맞게 자르는 작업이고, 바심질은 자르기와 이음, 맞춤 등을 깎아내고 파고, 뚫고, 대패질 등이 끝나면 세우기 순서대로 번호나 기호를 기입 후에 정리하는 것을 바심질이라고 합니다. 이음과 맞춤인데, 이음은 두 개 이상의 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있는 거고, 맞춤은 두 개 이상의 부재를 직각의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먹장이음 있고, 턱솔이음 1번, 반턱이음, 그리고 비디음, 그리고 턱솔이음 2번, 십자 턱솔이음. 이 조그마한 홈 같은 게 턱솔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턱솔을 반만 깐 거랑 다 깐 거랑 십자로 턱솔 깐 거랑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장부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저는 아직은 안 보고 있는데 볼 겁니다. 보긴 할 거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부 맞춤에 관한 내용은 9장에 23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9장의 22페이지, 23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풍소란이란 미닫이나 여닫이에 마주 닿는 선대를 반턱이나 제혀로 물리게 하여 접합하는 부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T자형으로 되거나 면에 직접 대는 경우가 있고, 한 면만 되기도 하며 안팎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플러시문과 양판문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나와 있고, 플러시문과 양판문의 설명은 어디 나와 있는지만 찾아보겠습니다. 플러시문과 양판문. 플러시문과 양판문은 우선은 9장의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읽지 않고 9장에 25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목재 접착제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선은 구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외벽, 현관 등과 같이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장소에는 접착제는 페놀 수지계를 사용합니다. 페놀 수지계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도 되는 곳 중에 습도가 약간 높은 장소, 습도가 있는 장소죠. 요소 수지계가 접착제가 사용이 되고, 습기, 물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장소는 초산 비닐 수지계 에멀션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보면은 창호 부재 조립 부속 자재, 못, 꺽쇠, 볼트, 띠쇠, 기역자쇠, 감자비쇠, 안장쇠 이렇게 있는데, 앞에 나오니까 앞쪽에 있는 설명 같은 거 참고하시고요. 설명 이제 보실 분들은 앞에서 말고 뒤에서 보실 분들은 9장의 26페이지에 못부터 해가지고 꺽쇠, 볼트, 띠쇠, 듀벨, 창호철물, 밑에 있는 창호철물 다 있습니다. 창호철물 같은 것도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빈칸 놓고 이렇게 이거 뭡니까? 빈칸 놓으면 모르니까 25페이지쯤에 있어요. 9장이 26페이지, 25페이지 이쪽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창호 제작이라는 이 챕터는 중요한 것 같아서 적어 놓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우선은 읽는 거는 찾아서 읽어보시고. 여다지용 창호철물. 보통 경첩의 설명입니다. 문틀에 세로틀에 지지시켜 회전 운동으로 문짝을 자유롭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물이고, 피봇 힌지. 아래 위에서 문짝을 지지하는 철물로 철제 방화문과 같이 무거운 문짝에 주로 사용됩니다. 플로어 힌지, 피봇 힌지에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부가한 철물로 무거운 자유여닫이 용문에 사용됩니다. 도어 클로저, 열린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철물이고, 힌지 클로저는 피봇 힌지에 도어 클로저 기능을 부가한 것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외관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경첩과 레버토리 힌지, 그래버티 힌지, 그래비티? 아무튼 뭐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힌지인데, 자유경첩과 레버토리 힌지는 스프링의 움직임으로, 그리고 그래비티 힌지는 문짝의 자중으로 중력에 의해서 문이 닫히도록 만든 철물입니다. 자물쇠 있고 꼬지쇠, 쌍여닫이문의 한쪽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쌍여닫이문의 한쪽을 고정시켜요. 걸쇠, 방범용 보조철물로 도어 체인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도어 스톱, 문짝이나 핸들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철물, 스토퍼. 아니구나. 도어 스톱, 문짝이나 핸들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철물이고, 스토퍼, 문의 개폐, 각도를 조절하는 철물, 말발굽 스토퍼가 대표적이고, 에어타이트 철물,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문짝 하부에서 타이트제가 내려와 문짝과 바닥 또는 문지방과의 틈새를 차단해 바람,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빛의 누출을 방지한다. 미닫이 미세기용 창호철물, 레일, 문바퀴, 도어 행거. 미닫이 미세기용 창호철물은 레일, 문바퀴, 도어 행거가 있고, 오르내리 창용 철물은 도르래, 달근, 추, 손거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끝이네요. 약간 좀 허무하게 끝나긴 하는데, 우선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읽어봤는데, 지금 이 요약된 35페이지의 요약본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알려면은 이 챕터별로 책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녹화를 한 게, 소리내서 읽는 거를 왜 했냐면, 제가 전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려고 녹음을 한 거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녹음을 했고,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읽으셔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소리내서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만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